네, 이제 소단원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3단원은 이제 사회불평등 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원 6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사회 정의이고, 소단원 1단원에서는 정의의 의미, 그래서 동양, 서양 사상가들은 뭐라고 정의를 설명했는지 배웠고, 특히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기준의 대표적으로 성과 또는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렇게 실질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절차에 집중을 한 절차적 기준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절차적 정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배워보았어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이제 충족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랑 다르고, 공동체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도 좋다고 강요하는 집단주의랑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는 사상가가 롤스, 노직이 있었고, 공동체주의에서는 맥킨타이어, 왈처가 있었습니다. 롤스, 노직 모두 자유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회평등 이야기를 둘 다 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역할, 부의 재분배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롤스랑 노직의 입장이 갈렸어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 자아관에 집중을 해서 자유주의적 자아관은 무연고적 자아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무연고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문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영구적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왈처는 사회적 이제 재화는 모두 그 사회에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게 셰익스피어의 책이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 반면 영국이나 다른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책은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그 예로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마다 가치의 재화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왈처 두 번째로 이렇게 사회마다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마다 이제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영역들 사이에서도 그 영역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에 있는 재화들, 명예 이런 어떤 가치들은 이 영역 각각의 영역의 고유한 논리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경제 영역에서도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가치를 분배받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살펴봤었죠. 명예 박사 학위나 자녀, 특혜 이런 문제들이 왈처가 비판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왈처는 그리고 의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의료 영역에서는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는 권력이 기준이 되고, 경제 영역에서는 이윤이 기준이 되고, 교육 영역에서는 학업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학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윤 추구 능력을 잘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가치가 부여되면 돼요. 그럼 의료 영역에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의료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일어나야 한다고 봤어요. 의료적 처치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의료적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3소단원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합시다. 사회 불평등이라고 했어요. 정의와 관련지어서 부정의한 상황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창원의 한 원룸에서 50대 엄마와 50대 20대 딸이 숨진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모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평소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원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입니다. 발견 당시 모녀는 방 한가운데 나란히 누워 있었고 발견된 날로부터 20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 엄마도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딸은 이웃 가운데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안에서만 생활해 왔습니다. 시 씨는 부패가 매우 심해서 부검에서도 사인을 규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복지시설에서 7년 동안 지내던 딸은 조현병을 앓던 엄마가 데려간 뒤 결국 2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굶주림 등 여러 가지 사망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사인 불명입니다. 사인 불명이고 뭐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타살과 자살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의 죽음이 세간의 안타까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네, 2020년 9월 28일 기사였죠. 여러분도 어디서 이제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이불을 꺼 우리가 본 이 기사가 이제 사회 불평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은 일단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정신질환 모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이제 냉정하게 말하기가 보통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제 저 사람들도 이제 존엄한 인간인데 저렇게 슬픈 이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사회 불평등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보면 건강과 의료에서도 이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자료인데요.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더 이제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 1분위는 더 조금 살아남아요. 그런데 소득 5분위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더 많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었고요.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 소득 수준이 상인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15.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하인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21%더 높죠. 더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 소득 수준이 상인 사람들은 6.2%가 경제적 이유라고 대답했고 하인 사람들은 거의 30%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위 계층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했던 왈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 사회에서는 각 영역에 따라서 각 영역에 맞는 분배의 기준에 따라 그 각 영역의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료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의료 영역의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걸 토대로 이러한 이제 상황을 이런 통계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료 2번도 역시 양극화 현상, 계층 상승 이동의 어려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벽과 유리천장 자료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았나요? 유리벽과 유리천장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는 수평적 개념이고 하나는 수직적 개념이에요. 네, 유리벽이
수평적 개념, 유리 천장이 수직적 개념이에요. 유리 벽은 뭐 남녀 사이나 남녀의 일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의 일을 수평적으로 그 종류에 있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는 간호사 못한다, 뭐 여자는 군인 하지 말고 더 다른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직업의 종류에 차별을 두는 것,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걸 유리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리천장은 일의 종류가 같아요. 일의 종류가 같은 그 영역 안에서 더 높은 자리로 차장, 팀장, 뭐 이사장, 뭐 부회장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도록 이렇게 천장이 막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게 사회 불평등이었어요. 다가 사회 불평등.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건 공간 불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간 불평등 하면 여러분 좀 지리 느낌이 나죠.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간에서 나타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사이에 불평등,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그런 사례들은 살펴볼 거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교과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문단 보면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 곳을 딱 찍어요. 점을 찍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 서울 강남 이런 데가 성장 거점 개발을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비수도권은 성장이 정체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원인 그리고 해결하고자 낙후된 지역 중심의 지역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왜 공간 불평등이 일어날까요? 네, 원인 여기 얘기했었죠. 성장 거점 개발 이런 걸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료 여기 1번의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면 수도권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면적은 12%예요. 수도권이 전체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2%이지만 인구는 50%. 금융기관, 4년제 대학교, 상급 종합병원, 기업 본사 이런 것들이 모두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12%, 면적은 12%, 인구는 50%, 상급 종합병원도 50%, 대기업 본사는 거의 95% 이렇게 되죠. 이런 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거는 수도권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나쁜 거는 비수도권에 있겠죠. 지금 원전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이제 연구 정지된 거, 가동 중인 거. 하여튼 여기 표시된 이 부분에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 있는 지방 지역에 원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점도 나쁜 거는 비수도권에 보낸다. 이것도 공간 불평등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공화국 현실 속 통계를 보니 뜨악한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권 면적은 10분의 1인데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거주한다. 그래서 여기 표에 색칠된 거 보면 수도권의 인구수 2,590만 명 이렇게 해서 50%인데 인구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나쁜 것들, 폐기물, 화장시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은 비수도권에 있다. 그럼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균형 개발 같은 말이거든요. 지역균형 발전 공약 이런 거 문제 의식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공약을 냈는데 실천 잘 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아직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공간 불평등, 특히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 불평등, 공간 불평등이라는 사회 부정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교과서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봅시다. 사회복지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 모두 사회복지제도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전에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모두 아직 자동차 사고 나기 전에, 생명보험은 다치거나 죽기 전에 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사전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예로 고용보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사후에 이후에 발생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보험을 드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도 내가 지금 당장 암에 걸리지 않고 병이 없지만 나중에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고, 국민연금도 아직 내가 은퇴하지 않았지만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것을 이제 생활하기 위해,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전에 대비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공공부조라는 것은 이제 공공에서 도와준다, 부양하고 조력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국민이에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이런 게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급여는 조금 더 저소득 국민에게 더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기초연금은 이제 노인분들한테, 노령자들한테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뭐 60세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이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의 재산이